나는 28살이 되도록 이 항만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동해의 짠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녹슨 선박들이 부두에 줄지어 서 있는 이곳.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바다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공구함을 메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무릎 꿇고 엔진을 뜯어내는 일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점심때쯤 민호 형이 작업장으로 들어오며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낡아 빠진 휴대용 라디오였고 파란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 고정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호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거 고쳐볼 수 있겠나? 주파수가 자꾸 튀어서 말이야.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나는 라디오를 받아들고 뒷면을 살폈습니다. 배터리 접촉 불량이 심했고 내부 회로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부품이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형, 이거 어디서 났어요? 민호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냥 바다에 떠내려온 거 주웠어. 괜찮겠지?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질문이 많으면 탈이 났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장 구석에 홀로 앉아 라디오를 뜯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회로를 더듬고 낡은 전선을 교체하며 드디어 전원을 켰을 때였습니다. 지직!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북한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의 선택이 달랐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날씨는 맑고 서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라디오 볼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한강, 벚꽃, 축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말들이 그 작은 스피커를 통해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바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파도의 움직임을, 불길한 예감을 경고하는 바람의 방향을.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 바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온몸의 감각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배 위에서 보낸 여름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던 그 말. 서윤아, 바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능력이 언젠가 나를 자유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라디오를 숨긴 지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보이부 최명철 중자. 키가 크고 야윈 체격에 언제나 검은 인민복을 입은 그 남자는 우리 마을의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부두에서 배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선실한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최명철이라는 것을. 나는 공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실 밖으로 나가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부두 한가운데 역광 속에서 실루엣만 보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사자 같았습니다. 장서윤 동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예, 중자동지.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쩍 작업이 많아 보이던데 야근까지 한다며? 배들이 낡아서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 혼자서?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추궁이었습니다. 민호 형도 돕습니다. 가끔씩요. 민호. 그 친구 요즘 말수가 줄었더군. 혹시 무슨 일 있나? 최명철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고 마치 피부 밑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분도 참 말수가 없었지.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 왜 그 배만 침몰했느냐? 사고 기록이 왜 이상하냐? 그런 것들 말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그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명철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중자 동지, 저는 아버지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없어? 정말? 최명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서윤 동무,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그러니 충고를 하나 해주지. 쓸데없는 호기심은 사람을 바다에 빠뜨린다는 걸 잊지 마.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리고 서윤 동무. 요즘 남한 방송 주파수가 자주 잡힌다더군. 조심해야 할 거야. 그런 걸 듣다 걸리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내가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욕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겼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감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상청은 강한 폭풍우를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보가 틀렸다는 것을. 바람의 방향이, 구름의 움직임이, 파도의 리듬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폭풍은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짙은 안개가 해안을 뒤덮을 것이고 그 안개는 우리를 숨겨줄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온몸의 감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본능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이모를 마주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척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모, 오늘 밤이에요.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갈 수 있겠니?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최명철이 언제 우릴 끌고 갈지 몰라요. 바다는 너무 넓잖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바람을 따라가면 길이 보여요.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민호한테도 말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형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배를 모는 기술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물과 마른 식량, 그리고 아버지의 나침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사진도 추억도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부두는 고요했습니다. 경비대의 불빛이 멀리 깜빡이고 있었지만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시야를 가려주었습니다. 민호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어선 하나를 준비해 두었고 엔진은 이미 예열돼 있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민호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척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도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조용히 배에 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이모의 손을 꽉 잡았고 이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소리를 삼켜주었고 어둠이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바다의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서 느꼈을 그 감각을 나는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해. 조금 더 북쪽으로 틀어. 파도의 방향을 따라 바람의 속삭임을 들으며 나는 민호 형에게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부두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향 마을이, 평생을 살았던 그곳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엄마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앞만 봤습니다. 저 어둠 너머, 아직 보이지 않는 자유를 향해. 배는 밤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파도는 우리를 흔들었지만 삼키지는 않았고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든지 아니면 바다에 잠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을. 결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진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육지의 불빛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를 감싼 것은 오직 칠흑 같은 밤과 끝없는 바다뿐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배를 두드렸고 엔진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민호 형이 조타석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방향 맞나? 이대로 계속 가는 거지? 네, 조금만 더 동쪽으로요. 해류를 따라가야 해요. 나는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파도의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리듬, 별의 위치, 모든 것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있었고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저거.
민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 꺼요. 당장. 나는 소리쳤고 민호 형은 재빨리 배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우리 배. 엄마와 이모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찰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가 있던 해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0m, 아니 5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대로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끌려갈 것이고 이번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안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 지금 북쪽으로 틀어요. 뭐? 북쪽? 그럼 다시 북한으로 가는 거잖아. 믿어요. 지금 바람이 바뀌었어요. 민호 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타를 북쪽으로 틀었습니다. 배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비췄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발각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순찰선은 여전히 남쪽 해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야?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는 계속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순찰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시간 후 마침내 순찰선의 불빛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동쪽으로 가요. 민호 형은 다시 조타를 틀었고 우리는 본래의 항로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나는 뱃머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순찰선을 피했고 바다를 가르고 있었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바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의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최명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서윤 동무. 그의 차가운 시선이, 검은 인민복이, 부두의 발소리가 꿈속에서 나를 쫓아왔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나면 낯선 침대,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정말 자유로운 걸까?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착지원센터의 김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고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요즘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못 자요. 자꾸 북쪽 꿈을 꿔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아직 바다를 건너는 중이니까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윤 씨는 선박 정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도 쓸모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정작 나는 내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윤 씨의 기술은 어디서든 필요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북에 남은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모, 그리고 민호 형까지 다 같이 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이라는 말이 왜인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센터를 나와 임시 거처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빨랐고, 너무 밝았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북에서 보던 그 하늘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기에는 감시의 눈이 없었습니다. 위성도 보이부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겐 처음으로 가진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아, 밥 먹어. 엄마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것?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니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아직 나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유에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응은 바다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외로운 여정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이 진짜 내 집이 될 거라고. 언젠가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나는 인천의 작은 직업훈련원에 등록했습니다. 선박 정비 과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곳이었고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내가 북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통할까? 혹시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첫날 교육장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넓고 깨끗한 작업실. 최신식 공구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엔진 실습용 선박 모형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관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일주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첫 수업은 디젤 엔진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엔진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와서 분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생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거기 장서윤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엔진 앞에 섰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렌치를 잡고 볼트를 풀고
커버를 제거하는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했습니다. 15분 만에 엔진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다른 교육생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버지한테요. 어릴 때부터 배에서 일했어요. 북에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해 항만에서 일했습니다. 교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나 보네요. 대단합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단하다. 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저 일꾼이었고 감시 대상이었고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관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실력이 정말 좋아요. 과정 끝나면 제가 아는 수리업체에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이런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내 손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기술이 여기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생길 것 같아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서윤아. 넌 할 수 있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최명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도망쳤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끝까지 너를 찾을 거야.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되찾았어도 일자리가 생겨도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언젠가는 과거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렌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직업 훈련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구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김 선생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센터로 오라는 말이었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과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혔고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장서윤 씨, 앉으세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이부 최명철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알아요. 그가 당신 가족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 루트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 그곳까지 손을 뻗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중국에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왔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심리적 압박을 위해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호 신청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사람이 최명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남자들의 얼굴이,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모두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엄마와 이모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명철이 우릴 찾고 있대요. 이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도망가야 하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안 도망가요. 서윤아. 엄마, 우리 평생 도망만 칠 거예요? 북에서도 도망쳤고 이제 여기서도 또 도망쳐요? 언제까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온 곳이에요. 자유를 찾아서 온 곳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최명철의 그림자에 숨어 산다면 우리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호 신청하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우릴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두려워해요.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용기, 낯선 땅에 적응할 인내, 그리고 과거와 맞설 결단. 그 모든 것이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최명철은 여전히 저 멀리서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땅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그림자조차도 이제 나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보호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또렷한 필체로 내 이름을 썼습니다. 장서윤. 이제 이 이름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의 작은 연안 도시, 나는 이곳에 내 수리소를 열었습니다. 서윤 선박 정비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부두의 짠 냄새가 작업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공구함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렌치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고 이제 그 옆에는 한국에서 산 새 공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어부가 수리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엔진이 자꾸 꺼져요.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배로 향했습니다. 엔진을 살펴보니 연료 필터가 막혀 있었고 냉각수도 갈아야 할 상태였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품 주문해야 해서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실력이 좋으시네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실력이 좋다. 믿을 수 있다. 여기 사람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에서 온 여자가 아니라 기술 좋은 정비사로 기억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업을 마치고 부두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온도를, 습도를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힌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서윤아, 바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의미를. 바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날씨를 예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피하고 때로는 맞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북에서의 위험을 감지했고 바다를 건넜고 낯선 땅에서 적응했고 과거의 그림자와 맞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저녁 먹으러 올 거지? 이모가 김치찌개 끓였어. 응,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사는 집은 내 수리소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가까이 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뒤를 돌아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모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단골도 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서윤이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됐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해도 서해도 아닌 그저 바다였습니다. 이제 나에게 바다는 탈출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고 미래의 무대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최명철의 얼굴이 떠올랐고 북에서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맞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자유는 단순히 감시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두려움 없이 내일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에서 보던 그 별들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을 따라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을 읽는 사람으로서